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브러더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정진석 의원님이 원래 말씀 잘 듣잖아요. 예. 오늘은 왜 이렇게 질문을 못하게 하시죠? 본래 점잖으신 분인데 오늘 아마 대면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전화 인터뷰를 해서 우리 김현정 앵커 말을 계속 제가 끼어들 팀이 보기에는 없었던 것 아마 같아요.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할까봐 네. 그 질문을 막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계속한 게 아닌가. 제 질문지를 사전에 보셨나? 대충 이제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네. 오늘 뭐 인터뷰라는 거는 여러분 어차피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니까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의견 정리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막 들어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긍정 36.8, 부정 60.4, 긍정평가 2.1%포인트 하락, 부정평가 1.5%포인트 상승. 자, 이 리얼미터가 매주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긍정 수치가 올 들어갖고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가. 예. 이게 지금 일주일 내내 조사를 한 거고요.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7%,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 민주당 46.4%, 전주보다 3.8%포인트 상승. 이건 13일부터 17일까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건데요. 김근식 교수님. 예.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마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불만, 섭섭함 이런 게 여론에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에 더불어서 또 노동개혁의 어떤 큰 방향성 하에서 주 52시간제 이걸 좀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게 또 젊은 MZ 세대들의 또 반발이 좀 있어서 또 정책의 혼선으로 좀 비춰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는 조금 이슈로서 그 부정적인 평가에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일 그런데, 정상회담과 69시간 문제. 예. 자, 현 변호사님도 동의하세요?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지지율 긍정 신호가 빠지고 있고 부정 평가는 오르고 있는데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긍정 평가는 전 기준은 한 40%대로 보고 있어요. 40% 넘어가면은 조금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받는 것 같고 부정 평가가 60% 넘어가는 거 기준인데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60% 넘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반대로 되는 게 지금 어찌 보면 정상이거든요. 60% 정도가 긍정 수치가 나오고 40% 정도가 부정 정권 수치 나오는 게 많은데 초반이니까 아직. 그렇죠. 그게 맞고. 근데 지금 또 의미 있는 변화는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은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한 4% 정도 4.1% 정도 떨어지고 민주당은 3.8% 올랐다는 건데 서로 이제 약간 오른 만큼 내려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보다. 그거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많이 누렸던 것 같다.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수렴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간 상승분이 약간 반납하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전당대회 때 많이 올랐던 것이 지금 그렇죠. 예. 지금 비슷하잖아요. 36.8대 37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 여당 내에서 약간 다른 목소리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런 뭐 일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노동시간 문제 나왔을 때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나왔었거든요. 그럼 약간 이제 동조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앞에 이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것도 보면 그러잖아요. 거의 그냥 마크하는 정도지 그거에 대해서 이거 좀 아쉽다라든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앞으로 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이 그렇죠. 더 일체돼서 갈 것 그렇죠. 같다. 네. 뭐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입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이슈와 달리 정상회담이나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저는 여론상으로 굉장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고 돌파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분간의 일시적인 여론의 어떤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이 부분은 아마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좀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저는 충분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럼 오를 거라고 보신다 저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 들었고 이번 주 하한가, 상한가 키워드 확인하고 가죠. 김구식 교수님 뭐가 올라오셨어요? 예, 이인규 회고록
시계는 뺍시다. 이렇게 상한가일지 하한가일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인규 회고록 예. 아무튼 키워드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무튼 키워드면은 상한가인 거죠. 이인규 회기록 자체는 상한가인데요. 네.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또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게 문제가 상당히 그 이슈가 됐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현근태 변호사님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뭐 69시간 노동제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산으로 가는 노동 개혁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산으로 가는 노동개혁 하한가. 현 변호사님 골라오신 키워드부터 이번 주는 네네. 보죠. 산으로 가는 노동개혁. 상황을 먼저 좀 정리해 보면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까지 근로 가능하도록 한 입법 예고를 네. 대통령실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다시 검토해라. 그래서 지금 아마 주 60시간 이하로 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왜 하한가 주셨어요? 이게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3대 개혁 중에 하나가 노동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얘기했는데 네. 연금개혁은 뭐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교육개혁도 지난번에 뭐 만 5세 입학 얘기 나오다가 그냥 유야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노동개혁의 핵심도 어쨌든 근로시간 유연화라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거의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뭐 회계 투명성 한다는 건 어찌 보면 수사 뭐 조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노동개혁의 핵심은 아니고 이게 핵심이라 보는데 근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뭐 제안만 한 게 아니라 입법 예고도 하고 예. 부총리라든지 장관도 발표도 하고 그 전에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다 의견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남의 일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어찌 보면 검사들한테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사실은 사전에 다 논의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이상한 거죠. 입법 얘기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게. 그럼 대통령실하고 다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 입장은 이거 좀 잘못됐으니까 의견 수렴 더 하고 좀 예. 바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거를 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이 잘못됐다라고 수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본인이 발표한 걸 본인이 수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든지 뭐 여론 수렴 잘못한 거에 대한 어떤 뭐 문제가 있다든지 이건 아니라 마치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봐요. 유체이탈 같이 느끼셨던 그렇죠. 말씀이에요?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정부에서 제안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네. 하한가다. 네. 김근식 교수님? 예, 뭐 주 노동 시간 개편 문제가 충분하게 여론 수렴을 못했다라는 점에서는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또 우리 현 변호사가 또 대통령 탓으로 몰아가는 것 좀 유체이탈. 가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생각할 때 이 젊은 우리 노조들 MZ 세대 노조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현장의 정서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이하게 보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의 핵심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나 노조의 불법 관행 이걸 이제 뿌리 뽑겠다 이거였는데 여기에는 MZ 세대가 상당히 지지를 보내줬거든요. 예. 이제 그것만 믿고 이 주 52시간 유연화도 좀 동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입법 예고하고 발표한 다음에 현장의 젊은 노조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깜짝 놀라서 아마 대통령이 이걸 좀 수정을 지시한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고용노동부나 정부 차원에서 젊은 청년 MZ 세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경청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는 뒤늦게라도 어쨌든 그걸 경청을 해서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동안에 훨씬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여론 수렴 더 하라고 제동 그렇죠. 건 건 잘한 거다. 그렇죠. 그 말씀. 잘못이 있으면 수정하고 변경을 요구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현 변호사님. 아니 뭐 당연히 그건 맞죠. 근데 제가 지적하는 거는 이게 사실 입법 예고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걸러져야 되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때려잡기 위해서 뭐 회계 투명성 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 했어요. 그 당시에도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이거 문제 있다. 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이렇게 노동 시간이 높고 세계 언론에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되냐 이랬더니 그때는 이거 가짜 뉴스고 뭐 현실을 모르는 얘기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똑같은 얘기를 MZ 세대 노조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 같다,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래 버리면 누가 말하느냐 따라 가지고 달리
한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번에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럼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게 현실이 안 맞다는 거죠. 이 여론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건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치적으로 좀 2030 지지율에 지금 민감하기 그러겠죠. 아무래도 때문으로 MZ 보세요? 세대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직장을 1년이라도 다녀 보신 분들은 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뭐 비정규직이든 근로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그만큼 휴식 시간이라든지 휴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알아요. 우리나라도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이렇게 바짝 일하고 바짝 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후보 시절에도 120시간 일하고 나머지 푹 쉬면 된다. 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때 인식이 그대로 안 바뀐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저도 그 부분은 정책인 맞다고 거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주 52시간제가 너무 경직되게 주 단위로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건 현장에서 많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지역별 예. 또 이런 근로자의 또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연화하는 건 맞는데 이걸 너무 탁상공론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 52시간제를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월 총 시간으로 한다. 뭐 분기 총 시간으로 하고 반기 총 시간으로 한다면 그 머릿속에 계산은 그러면 최대한 69시간이 가능하다고 해버린 네, 거죠. 네. 근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나 밤새워서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일주일 바짝 땡겨서 많이 하고 일주일 쉬어도 되잖아요. 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기업에 속해서 다니는 근로자들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내용들을 모르고 그냥 분기별, 반기별, 월 총액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유연화한다면서 69시간까지 너무 최대한 시간을 맞춰버린 거죠. 탁상 공론이었다 그 말씀. 탁상 공론 성격이 강했죠. 자. 이제라도 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라도 수정을 네. 하겠다고 했으니 다행이지 않느냐라는 김 교수님과 너무 늦은 이 재검토 아니냐라는 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어쨌든 두 분이 다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시니까 네, 이건 하여튼 내용이 좀 합의가 됐고요. 김근식 교수님이 골라오신 키워드로 넘어가면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은데 네. 이인규 검사의 회고록 전 검사군요. 전 검사의 회고록 제목이 이게 제목이 뭐죠? 나는 대한민국 나는 검사다. 대한민국 검사다. 예. 나는 대한민국 검사다에서 시계는 뺍시다라는 부분을 골라오셨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 책이 출간이 되면서 논란이 되는 건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유명한 우병우가 이제 대검 또 중수 과장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나치게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별건 수사라든지 정치 보복적 성격의 수사가 강하지 않았냐는 저는 일각의 또 우려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이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다들 이건 인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지금 벌써 십수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인규 변호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런 것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한번 팩트는 진실은 밝히고 싶다 이런 문제의식을 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도 팩트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는 그 문제가 됐던 논두렁 시계가 마치 가짜 뉴스로 전달이 됐지만 논두렁에 버렸다는 게 가짜였지 시계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인 걸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새로 등장한 게 당시 문재인 변호사의 태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바로 옆에 문재인 당시 전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인규 검사 회고록에 따르면 전혀 변호사로서 아무런 적극적인 활동이나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능했다. 수사팀 그 누구에게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에 대한 의견서 한 장 제출한 게 없었다. 네네. 노 대통령이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불만도 없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로 지금 글을 썼더라고요. 저건 이제 뭐 양쪽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사실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 의견서 냈는지 아닌지 갖고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저는 그걸 느끼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좀 공감 능력 결여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셨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곤경에 처하면 더욱더 그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과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공감을 하면서 품어 안아야 되는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마치 남의 일인 양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충격적이고요. 특히나 그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퇴임했기 때문에 예. 패족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선언할 정도였어요. 친노 그룹이 자기 스스로 네. 패족이라고 하고 정치를 포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 그 수사받을 쯤에는 대부분의 친노 인사들이 노 대통령 곁을 떠날 때입니다. 그때 그러면 문재인 전 비서실장도 같은 느낌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가 보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한테 140만 달러 받은 게 맞다. 또 명품 시계 2개 받았던 것도 맞다. 심지어 검찰에 출석했던 노 전 대통령이 시계는 혐의에서 빼자. 쪽팔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책에 적혀 네네. 있고. 그다음에 시계 보도가 흘러나온 건 검찰이 흘린 게 아니라 국정원이 KBS하고 SBS에 흘린 거다. 논두렁 얘기는 심지어 검찰 조서에 있지도 않은데 SBS 기자가 자의적으로 넣은 거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변호사에 대한 얘기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가 전해주신 그 내용 담겨 있어요. 네. 지금 노무현 재단의 반론은 뭐죠, 현 변호사님? 노무현 어쨌든 이거는 뭐 2차 가해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반론을 쭉 해보면 예. 140만 달러 받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계랑 2개 받은 거다. 다툼이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음. 검사가 다툼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유무죄 판결은 법정에서 하는 거거든요. 검사는 본인 입장에서 어쨌든 조사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툼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의아하고 본인이 뭐 판사 이게 판사가 쓰는 용어거든요.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어떤 양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둘 다 인정하는구나 했을 때 쓰는 용어예요. 검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다라고 보고 지금 시계는 뺍시다 얘기를 했다는 건데 당시에 사실은 수사는 아까 말씀처럼 이인규 중수부장이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우병우 중수 1과장이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인규 중수부장은 당시에는 아마 티타임 할 때 그냥 뭐 단순히 얘기했던 거 정도인데 그때 조사에 참여했던 이 전해철 그때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했다는 예, 예. 거거든요. 문재인 당시 두 분이 참여했다는 건데 그런 얘기 없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조서에 남겨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서에는 저는 없을 거로 보는데 만약에 조사 과정에 남았다 그러면 이제 CCTV에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CCTV는요 동의해야 촬영이 가능합니다. 동의 안 하면은 그 촬영이라든지 보존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전해철 당시 변호인 입장에서는 동의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럼 본인의 이제 진술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만약에 우병우 뭐 중수과장이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제 그걸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변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뭐 찾아갔거나 아니면 방문해서 수사 내용을 파악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아마 검사 출신들은 이렇게 하나 봐요. 정관 검사들은 찾아가면 뭐 수사 내용도 알려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 아닌 거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최근에 이제 지금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뭐 이화영 사건 가도 간다고 알려주지 않아요 정보를. 의견서는 제출하지 않습니까? 의견서도 저희들은 제출을 가능하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소 방향은 정해진 거예요.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패를 깔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법정에서 다툴 것이고 물론 가끔 뭐 참고 자료 낼 수 있는데 검찰도 다 안 깝니다, 사실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그런 아니죠. 말씀이세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 찾아간다고 정보를 알려주거나 의견서 낸다고 방향이 달라지거나 그럴 사건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무능의 관점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저는 공감 능력 제로. 자, 거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안 그래도 김근식 교수님이 페북에 주말에 올리신 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네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 없다라고 편드는 이유가 있다. 이런 SNS 글을 네네. 올리셔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화제이자 논란이 됐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능을 넘어서서 저는 당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변호인으로 그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종의 배신이라고까지는 뭐 할 수 없겠습니다만 거리두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그 같이 평생을 살아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저는 인간적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공감 능력 제로라는 게 그거 말고도 지난 이태원 참사 때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고미하고 송강도 파양했지 않습니까? 키우던 개들이요? 예. 풍산개 파양해서 내보냈죠. 그리고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당시 국정원장 그다음에 그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이 다 기소돼 있습니다. 그 어민 북송 사건으로. 그런데 거기에 총책임자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현직 대통령이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내 탓이다 정도는 해주는 게 인간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좀 공감 능력이 본래 부족한 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저는 비슷하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최근에 뭐 주변에 계셨던 분 그 비리 혐의와 관련돼서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하튼 명복을 빕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검찰이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한 번이라도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워딩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다는 면에서 두 분이 비슷하다. 공통점이 있다는 예, 얘기를 예, SNS에 맞습니다. 올리신 예. 거예요. 현 변호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건 유튜브로 조금 더 뭐 이어가겠습니다. 칭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뭐 두 분 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외교안보 라인이 이게 수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말씀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내 탓이다라기보다는 이 검찰이 무도하게
이 정책적인 판단 부분에 대해 수사를 자, 하고 있다. 2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뭐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보기에 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뭐 거리두기를 하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뇌피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뇌피셜 그 당시에 같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장래 과정이란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셨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한 5분만 더 유튜브로 이어가죠.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6,000여 분과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이인규 부장이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낸 책입니까 이게. 그렇죠. 14년 정도 된 것 와, 같아요. 예. 그동안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도 이야기를 입장 표명을 안 하다가 이번에 책으로 두꺼운 책으로 묶어냈고 지금 보니까 베스트셀러 막 1, 2위 하고 네. 있던데요. 예, 1, 2위 하고 있는 예약 판매일 텐데 아직 풀린 게 아닐 텐데 벌써 1, 2위 하고 있는 상황. 지금 노무현 재단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일단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가족 입장이 나왔다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이 나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노무현 재단 입장만 나왔는데 2차 가해다 이런 입장인 거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음. 어쨌든 뭐 사실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인규 부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출판사도 좀 의외고요. 음. 조갑제닷컴이라고 약간 이 정치적이기도 하고 이제 보수 우익에 약간 편향된 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출판사가 그렇죠. 그다음에 시기도 지금 이게 지금 앞에 말씀처럼 10 몇 년 된 이 사건인데 2009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4년, 13, 14년 정도 지난 사건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저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일단 검사들 세상이 됐다. 내가 뭐라고 해도 다 이제 검사 후배들이고 이러니까 문제 안 삼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자신감이 같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검사들 세상에 왔으니까 내가 뭐 정치를 하든가 이분 원래 정치한다는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뭐 한 자리 하든가 그렇게 할 때가 됐다. 정치를 해볼 욕심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아니면은 이 타임에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하면 그 전에도 계속 인터뷰도 하고 뭐 조사한다 했을 때는 할 때는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고 그랬거든요. 네. 그 전에도 인터뷰는 했지만 이게 사실은 책 내는 게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출판 기념회나 책을 내면서 정치 재개를 많이 합니다. 그건 출판 기념회를 할 때 그런 거예요. 아니 출판 기념뿐만 아니라 뭔가 책을 낼 때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시점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요. 저는 뭐 책을 낸 시점이나 뭐 의도를 분석하는 건 좀 격가지 같고요.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노무현 재단에서 이제 2차 가해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두고 진실 게임이 되면 과연 누가 불리하고 유리할지는 저는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노무현 재단도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그렇게 세게 반박하거나 계속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 게임에 들어가서 까보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재단 측에서도 크게 뭐 그 부분을 길게 가고 싶지는 않을 거고. 수사 기록 같은 걸 당연하죠. 까면? 모든 게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고인이 되셨고 네, 네. 워낙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서 안 좋은 결론이었기 때문에 그냥 덮은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진짜 까보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우기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계는 논두렁에 던졌다는 게 거짓말이었지 시계를 받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확실하고 그건 이후에도 그 유시민 전 장관도 실제로 그 뒤에 어디 방송 프로그램 나와서 이 부분에서 논란이 됐을 때 논두렁에 보는 게 아니라 망치로 깨트렸다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무현 재단 측에 있는 분도 시계를 받은 건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해고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에 가가지고 뭐 박연차는 대진신문 비슷하게 한 것도 있고 나 같이 빵에 갈 것 같다 뭐 통방합시다 그랬다는 거고 시계는 빼달라 쪽팔리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처음 검찰 출두 받고 나서 대통령이 했던 게 면목 없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국민 앞에. 저는 그걸 보면서 지금 검찰 소환돼서 기소가 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저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비슷한데 화통한 노무현과 계속 자기 스스로의 그 진술을 거부하고 자기가 당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우겨대는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전 대조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면목 없습니다는 말을 먼저 합니다. 네. 그리고 야 이거 뭐 쪽팔린데 시계는 빼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난 절대 아니다. 검찰에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가 이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좀 진솔함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노무현 재단 쪽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한 거를 좀 보니까요. 시계에 대해서는 박연차 회장이 회갑 선물로 노 대통령 친척한테 이 시계를 맡겼고 그 친척이 퇴임 후에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권양숙 여사한테 전달한 거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야 그 시계의 존재를 알고 폐기했다. 그럼 논두렁에 버렸다는 보도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 사실을 흘린 건 국정원이고,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지금까지 알려졌었는데 국정원이 KBS와 SBS 기자한테 흘린 거고, 특히 논두렁 이야기는 SBS 기자가 자의적으로 넣은 거다라는 게 이인규 부장의 설명이에요. 그다음에 노무현 재단 쪽에 그 140만 달러 수수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권 여사가 자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한테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러자 정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한테 100만 달러를 빌린 건데, 이것도 역시 노 전 대통령은 그 당시 모르고 있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야 알게 된 거다라는 게 지금 노무현 그렇죠. 재단 측에 지금 나온 그러니까 반론이에요. 재단 측 입장을 보더라도 노 전 대통령은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시계 받은 것도 100만 달러 빌린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좀 뭐 합니까? 김용 전 지사 들어가서 구속 기소돼 있어요. 그다음 이화영 부지사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전혀 모른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정말 당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기가 실제로 몰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몰랐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습니다. 뭐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두 분의 모습이 저는 대조적이라고 봐요. 너무 그거를 제가 보기에 이중잣대로 보는데, 그럼 노무현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알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아니, 몰라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같이 지금 그렇게 몰랐어도 얘기하고 그 정도는 해야 있잖아요. 된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거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기 몰래 김용이 저는 받았어도. 국정원이 이걸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수사를 국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검찰 수사 과정을 국정원이 지켜보지 않아요. 이 책에서 의하면 말이 안 되죠. 물어봤대요. 그럼 그동안에 국정원 이게 물어보면 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왜 수사 내용을 국정원하고 공유하죠?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이게 무슨 간첩 사건도 아니고 국정원이 와서 이 수사 내용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얘기해주지 않으면 국정원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얘기를 해줬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걸 자꾸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랑 연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진실 게임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1번은 이제 이인규 지금 부장이 원하는 바예요. 진실 게임은.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수사 자료가 공개된다는 거는 단순히 수사 자료 공개만이 아니고, 그러면 상대방을 다퉈야 되는 건데 수사 자료 공개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재판할 때. 왜냐면 이게 재판에 가서 법정에서 다퉈라. 그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 증거를 내면서 이게 다퉈야 되는 건데, 이것만 만약에 일방적으로 공개되면 그 검찰의 그 시각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특수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요, 법정에 가서야 진실이 가려집니다. 아니,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면 그때 이제 재판하면서 이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요?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걸 만약에 사자 명예훼손으로 뭐 제기를 못 걸 할까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로 사자 명예훼손이 사실이냐 아니 다투어야 되는데, 이 논란이 일단 오래 갈 것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그러면 당사자의 또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자 명예훼손 안 걸 거라고 보시는군요. 저는 이제 못 걸 거라고 보는 필요는 없다고 거죠. 보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그러면 지난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에서 재판 받아서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리스크를 감수하고 노무현 재단 측에서 할 리는 없고, 저는 이인규 회계록에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은 충분히 예상됐던 모습이에요. 진솔하고 투박하고 그냥 돌직구 스타일로. 그리고 지금 노무현 재단 측 해명서도 나오지만 노무현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봐도 몰랐을 것 같아요. 권양숙 여사 사이에 진행됐던 거고, 몰랐던 건데 퇴임하고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 면목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무현의 모습은 저는 예상대로인데, 의외의 모습은 바로 문재인이었다는 거죠. 문재인 당시 그 변호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저는 이 부분이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규 부장이 왜 지금 이 책을 냈느냐. 아까 현 변호사님은 분명히 정치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김근식 교수님은 배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제 정치하려고 와서? 저는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인규 부장도 사실은 이 사건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는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한 다음에 3일 만인가 사표 냅니다.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그렇게 큰 사건을 담당했던 중수부장이었는데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도 사표를 내고 사실은 옷을 벗어요. 검찰 옷을.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해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사이 한 10몇 년 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거고, 그러나 이제 역사 속에 한번 밝힐 건 밝혀야 되겠다. 그 정도일 온갖 거라고 보세요. 추측과 이 억측이 난무하니까. 해안을 정리한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건 좀 두고 보기로 하고, 그나저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네. 그날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오는 날 방송을 끝으로 그냥
병원에 가고 끝난 거예요? 체포되고 끝난 거예요? 뭐 그 이후로 뭐 유튜브도 없고 언론 보도 없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는 어. 상황인데 어. 이게 사실은 이제 영상 혹시 보셨어요, 변호사님? 직접 보진 않았는데 뭐 뉴스를 통해서는 봤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네. 그 영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전우원 씨가 생방송을 하다가 그러니까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다가 저기 약을 막 털어 넣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상의를 벗고 뭐 막 이렇게 뭐 예,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다가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미국 경찰이 와서 뭐 체포가 되는 것 같았어요. 뭐 데리고 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됐고 병원에서 처음에 의식이 없었대요. 의식이 없다가 의식은 회복한 것까지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법조인이 나오셨으니까 네. 어쨌든 전우원 씨가 말한 그 내용들이 네. 이게 수사로 조사로 이어질 수가 있는가? 그럼 뭐 추징금 같은 거를 다시 회수할 수가 있는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추징은 원래 이게 처벌이나 형사 처벌이랑 같은 거예요. 네. 징역이나 벌금 이런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이 안 되죠. 본인이 상속이 안 죽으면 끝나는 된다며요. 거예요. 예를 들어 예, 예, 뭐 예. 예를 들어 교도소에 계신 분도 죽으면 더 이상 집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단은 현행법으로는 예. 이제 죽으면 끝.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추징은 안 되는데 물론 예외 규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예, 예. 좀 쉽지 않고 결국은 예전에 우리 친일 재산 환수하는 것처럼 이제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입법했을 때에도 이제 소급 입법 아니냐 이런 이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헌법재판소 가고만 또 이럴 수도 그렇죠. 있군요. 그럴 수 있어서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법적으로. 아. 항상 그래서 법이 항상 이게 뭘 따라가기는 좀 못하는. 그러니까 추징은 현실적으로 지금 법체계에서 힘들다고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건 어때요? 추징은 그렇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금 전우원 씨 폭로를 계기로 해서 실제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이 많이 엄청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안 하고 이걸 은닉하거나 뭐 세탁을 했거나 이렇게 했다는 게 확인되면 그런 규정은 있어요. 새로운 그러니까 사실. 원래 처음부터 이게 새로운 원래 범죄 사실이 드러난 네, 거지. 추징 대상이었는데 이걸 훔쳤거나 이러면 그렇지. 예. 추징 대상이었던 재산으로 보고 추징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가 모르던 사실은 알았잖아 이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금고에 골프장, 감춰냈다든지 뭐 지하에 스크린 경호원이라든지 골프장. 아니면 그 일하시는 아줌마들 그래. 통해서 돈을 받았다는 돈 건데 받았다. 최소한 근데 검찰 수사팀이 그 정도는 저는 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 당시에. 알았을 거다. 예, 왜냐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도 하게 되거든요. 네, 친인척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네. 보좌관이나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좌를 다 받겠지. 근데 안 알았는데 왜 받겠느냐. 그냥 둬요? 그러니까, 못 찾은 거겠지. 못 찾을 뭐. 수도 있죠. 아니면 뭐 더 이제 여러 번 돌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 보통 국내법의 한계는 이런 거죠. 이제 외국의 법인을 설립해서 외국에 바로 돈을 주고 외국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거는 추적이 안 되잖아요. 추적이 안 돼. 국내법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음. 영역들이 있을 걸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우원 씨가 마약을 해서 그렇게 지금 뭐 의식이 있니 없니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고 좀 정상적인 상황, 이 심리 상태와 이 신체 상태에서 폭로를 했었으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추징을 하든 못하든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걸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막 마약 복용을 해버리고 이게 또 그거는 회복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정신이 전에 막, 얘기할 네. 때 보면 또 디테일하게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어떻게 재산을 했고 뭐 어떻게 뭐 돈을 보냈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역추적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도 아까 말씀처럼 본인한테 유학비 보낸 게 딴 사람 통해서 왔다 하지만 그 계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계좌일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걸려서 네.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그래도 또 이분이 해도 힘들 이 거다. 전체 전두환 씨 재산 전체에 대한 틀은 잘 모를 거예요. 본인과 아버지와 뭐 그렇죠. 엄마와의 전재용 씨랑 관계 박상아 정도만 씨. 알 것이지 전부 전체 재산을 아마 좀 끄트머리 조금 정도밖에 모르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추징은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일종 해프닝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만 정치 권력자 가족의 비통함, 비애감, 그다음에 참 혀를 끌끌 찰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참 저도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말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 자녀들하고 이 또 상황이 비교가 되고요. 비교가 그렇습니다. 돼요. 예. 노 대통령하고 전 아버지 대통령이 대신 똑같은 사과하고 상황인데 뭐 그 이후에 가족들의 반응이나 예. 사과링을 보면 완전히 비교가 크게 되죠. 전재용 씨는 지금도 사과하지 않은 상태죠. 그럼요. 네. 예. 그리고 뭐 이순자 씨도 계속 연희동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살고 그 집에 있죠. 잘 살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들 보기엔 참 속 터지는 일이죠. 그렇죠. 예, 아유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다 지금 나으셨어요? 아니요, 지금 콧물 눈물 줄줄줄 나다가 지금 약으로 맞고 왔는데 여러분 감기가 지금 엄청 유행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무슨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 지금 막 들어온 속보는 코스피가
2390선 상당히 하락한 채 또 출발했다는. 아유, 네. 좋은 뉴스 좀 없어요, 현 변호사님? 그러게요. 없어요, 좋은 뉴스가 김 많지 교수님? 않습니다. 김현정의 그 감기 나았다는 소식이 좀 좋은 뉴스. 그거라도 빨리 들을 수 예, 예. 있도록 제가 얼른 기운 차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저도 같이 두 분과 함께 물러가죠.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